EBS 수능 특강 문화극수필 산성일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시되어 있는 작품은 바로 산성일기인데요. 이 산성일기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알아보고 지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성일기는 고전수필로 전해지는 바로는 어느 한 궁녀가 쓴 일기의 형식의 글이라고 합니다. 병자호란 중에 남한 산성에서의 항쟁과 화친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또한 그 병자호란에서 겪었던 치욕스러운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1637년 1월 18일부터 시작해서 1월 19일 그리고 1월 21일, 1월 23일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보식 구성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결하고 중후한 궁중용어가 사용되고 있고요. 개인적인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시된 지문에는 국서를 둘러싼 척화파와 하친파의 사이에 갈등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국서란 것은 무엇이냐면 국가 원수가 국가의 이름으로 다른 나라에 보내는 문서나 사신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여기서 국서는 이조 판서 최명길이 지은 것인데요. 바로 이 국서를 둘러싸고 척화파, 즉 청을 배척해야 한다는 척화파와 청과 화친을 도모해야 한다는 화친파가 이 국서를 두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이들이 이와 같이 갈등을 겪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서의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국왕보는 대청국 관원 인사 황제께 글을 올립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조선의 국왕이 청을 부를 때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나요? 네, 맞아요. 대청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청나라를 높여서 앞에 큰 대자를 붙여서 대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청과 조선의 관계가 동등하지 않고 청이 조선보다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엎드려 명지를 받으니 간절히 책망하신 것은 지극하게 가르쳐 주신 것으로 추상 같은 엄한 말 가운데 따뜻한 봄 기운의 뜻을 담으셨으니 엎드려 읽음에 황송하고 감사하여 몸둘 곳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조선이 청나라 황제에게 굉장히 낮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단어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방이 10년 형제로서 도리어 죄한 것이 많으니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소방이란 무엇을 일컫는 말인가요? 네, 맞아요. 조선을 낮추어서 표현한 말입니다. 즉, 이 대청국뿐만 아니라 소방을 통해서도 청과 조선이 그 관계가 동등하지 않은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조선이 청에 죄한 것이 많아서 뉘우침이 있다라고 하면서 온 나라가 명을 받들어 여러 제후국과 대등하게 되는 것만을 바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서도 바로 조선이 청나라에 순종하려는 모습이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조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에서 나오라고 하는 명은, 자, 이 명은 누가 내렸을까요? 네, 청나라의 황제가 내렸습니다. 이 청나라의 황제가 조선에게 그 성에서 나오라고 명을 한 것이죠. 이는 진실로 어진 뜻이지만 포위된 것이 풀리지 않았고 황제의 노여움이 크니 이곳에 있어도 죽고 성에서 나와도 또한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즉, 여기서는 출성을 하는 청황제의 명령에 따를 수 없는 이 조선의 상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에 있어도 죽고 성에 나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즉 진퇴양난의 상황을 아주 절실하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하기에 용기를 우러러보며 죽음의 갈림길에서 결단하자니 그 심정이 또한 서럽습니다. 라고 그 구구절절한 그 심정을 이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소방이, 즉 조선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이러합니다. 라고 바로 자신들이 청나라에 바라는 바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할게요. 황제께서 바야흐로 만물을 살리는 천지의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소방이, 즉 조선이 어찌 온전히 살려주고 관대하게 길러주는 대상에 포함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는 즉 이 조선을 청이 온전히 살려주고 관대하게 길러주는 대상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황제의 덕이 천지 같으니 감히 실정을 드러내봐라고 공손히 은혜를 기다립니다. 라고 바로 화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여기서는 척화파와 화친파의 갈등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여기서 화친을 주장하는 신하인 최명길은 바로 국서를 통해서 이렇게 낮은 자세로 엎드려 화친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척화파인 예조판서 김청음이 비국에 들어가 이 편지를 보고, 즉 이 국서를 보고는 손으로 찍고 실성 통곡하니 곡성이 대궐 안에 사무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바로 이 국서의 내용을 보고 마땅치 않게 여긴 척화파인 김청음이 이와 같이 편지를 찢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최명길이 이렇게 알렸습니다. 대감이 차마 어찌 이런 일을 하시오? 라고 하면서 대감이 편지를 찢었으니 우리는 당당히 죽으리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병조판서 이성구가 또 화를 내고 있는데요. 이 이성구 또한 최명길과 마찬가지로 화친을 주장하는 화친파입니다. 그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대감이 전부터 척화하여 즉 청을 배척하여서 나란 일이 이에 이르렀으니 즉 이와 같이 진퇴양난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대감이 마땅히 적진에 갔으면 하오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의 원인을 김청음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김청음은 뭐라고 하나요? 내가 죽고자 했으나 자결하지 못했더니 만일 적진에 보내어져 죽을 곳을 얻으면 이는 그대의 은혜로다 라고 하면서 그는 통곡하기를 그치지 않고 이날부터 밥을 먹지 않고 스스로 죽기를 기약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네, 이처럼 바로 국서를 두고 척화파와 그리고 화친파가 아주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1월 19일로 넘어갔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쓰여진 일기인데요. 자, 최명길과 윤희가 적진에 가서 이러한 국서를 전했지만 답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왜 답서가 오지 않았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그 이 원인을 찾고 있는데요. 국서에 한 글자를 쓰지 않았으니 내 이미 답서를 주지 않을 줄 알았노라. 그 한 글자는 바로 실로 클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즉 청을 높이는 의미를 담은 이 클 거를 사용하지 않아서 답장이 오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명길이 그 말이 옳다 하고는 신자 쓰기를 정하였습니다. 자, 왜 클 거 대신에 신자를 쓰기로 했나요? 네, 맞아요. 신하신이라는 글자에는 조선이 청나라의 신하 국가라는 점을 인정한다는 것과 청을 높인다는 것에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니까 클 거와 신자가 이 획수가 두 개 늘어나는 것 빼고는 비슷하죠. 자, 그 다음 1월 21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국서에 대한 답이 왜 안 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러나 출성하기와 척화 신하들을 잡아 보내는 일을 임금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앞에 것이 이 원인이 되겠죠. 이 때문에 적들이 크게 놓아여 국서를 그냥 보내고 답을 주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앞에 우리 최명길은 이 바로 글자 하나 때문에 답이 오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실상은 바로 출성하라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또한 청의 임금이
조선의 임금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나요? 네, 척화 신하들, 즉 척화파에 있는 신하들을 잡아서 보내라고 했는데 우리 조선의 임금이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답서가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보도록 할게요. 1월 23일입니다. 자, 적이, 즉 청나라가 척화신을 보내지 않는다고 화친을 허락하지 않으니 체부중근 신성인과 홍진도, 구갱이 밤새도록 적진에 왕래하며 가만히 의논하였습니다. 그런 후에는 임금 앞에서 칼을 어루만지며 임금 앞에가 척화신을 내어놓으라고 보챘습니다. 네, 여러분 이 모습은 바로 어떤 모습인가요? 네, 임금을 협박하는 신하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이 글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때 이 글은 역사적인 사건을 굉장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술한 글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 부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한 인물들은 이러이러한 인물들이었는데 이것이 모든 군병의 뜻은 아니었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임금을 협박하는 이들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적인 태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즉 앞서 모든 것들이 거의 객관적으로 서술되었다면 이 부분에서만큼은 비판적 태도라는 서술자의 주관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으니 이 부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